스마트폰 낭자, 오늘 밤은 내가 채워주리다. 컴퓨터에 연결된 USB 따위가 어떻게 날 채워주겠다는 거죠? 난 2배 빠르고 강한 초고속 충전 케이블이니까. 어머나, 그럼 어서 충전.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25회 시작합니다. 네. 송채영화 기자가 가을의 여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말은 참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송에 나가서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면 점점 예뻐진다. 그럴 리가 있냐 라고 생각해왔는데 송채영화 기자를 보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나날이 그런가요? 네. 다시 돌려가지고 1회하고 비교해봐요. 본인도 깜짝 놀랄 거야 아마. 나날이 세련돼지고 있는. 자, 그럼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몇 회 전에 재밌는 사진 있으면 보내달라고. 네. 우리 방송의 컨셉과 맞는 사진. 지난번에 한번 닭과 관련된 어떤 예술작품 보내주신 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 하나 더 왔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닭과 관련한 음식점에 네. 적혀있는 문구예요. Keep 야. calm and 네. eat chicken. 이 문구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예요. 이 문구 Keep calm and carry on이라고. 이게 이제 영국의 2차 대전 때 영국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독일에서 왜 런던 폭격을 하고, 그러기 직전에, 어떤 사기를 고양시켜야 되겠다고, 영국 정부에서 슬로건을 3개를 정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놀래거나, 또는 막 겁먹거나, 그러지 말고, 담담하게 계속 하던 일을 해가라. 근데 이게 더 유명해진 것은 이 문구 자체가 2000년 돼서야 그 포스터가 발견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 3개의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슬로건은 사용이 안 됐어요. 실제로는. 사용이 안 되고 2000년도에 한 고서점에서 이 포스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 포스터가 딱 한 장 남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문구인데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Keep calm and eat chicken. 직역을 하자면 닥치고 닭 먹어. 저는 이거 보고 빵 터졌거든요. 여러분도 터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 참. 이왕 이렇게 된 거 퀴즈를 하나 내죠 그러면. 바로. 네. 나머지 2개의 슬로건은 뭘까요? 자, 오늘 텔레그램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지나가려고요. 텔레그램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관련 뉴스도 있죠. 네. 얼마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찰이 왜 9월 달에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 발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이 법이 뭐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정을 해주는 곳인데 이제 합헌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따지고. 네, 그렇죠. 굉장히 전문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낸 거죠. 문제가 뭐가 있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일단 명예훼손의 경우에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면 거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거는 허위 사실인데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고 한 거는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들 모르는 거잖아요. 피해자랑 접촉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사실은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말하기 전에 검찰이 넌 피해자야라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는 격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게다가 이게 뭐라 그러죠?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러나? 그렇죠. 두 번째가 바로 네. 그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이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걔들도 뭘 좀 아는구나. 그렇죠. 법 기관인데 이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자기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피해 사실을 더 알려가지고 피해자한테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만 난 괜찮다.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건 이미 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법 자체가. 네. 이 행위 자체가. 네. 법적으로. 어쨌든 법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올라타자. 네. 하고 나서 방송이 나간 이후로 무려 한 주 동안 150만 명이 새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이게 다 파파이스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제가 되니까 그러면 진짜로 과연 안전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오가잖아요. 사실은 텔레그램도 핸드폰 자체를 해킹하면은 해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어쩌고 해도 그 후원 자체를 해킹하면은 해킹이 되는 거죠. 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 화면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텔레그램으로 그렇죠. 어떤 대화를 남의 하는지 폰을 거죠. 내 것처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텔레그램도 한계가 있죠. 그 해킹이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해킹 없이도 국가 권력이 개인들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사찰할지 모른다는 그런 신뢰의 문제잖아요. 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텔레그램도 완전한 건 아니야.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헷갈리잖아.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텔레그램 본사가 그러면 당신들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냐고 물을 때 해킹 부분은 제외하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해킹이라는 게 핸드폰 해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텔레그램을 모바일. 해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핸드폰을 해킹하는 거죠.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도 됐어요. 재밌게. 텔레그램 본사가 뭐라고 하기 전에. 네. 네. 제 폰에 저장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텔레그램으로 망명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중앙일보 10월 4일자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특수부 검사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보안 문제 때문에 평소 카카오톡은 물론 문자 메시지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텔레그램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용 중이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혹은 문자에 대해서 이 검사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 막 쓰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응? 니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기들은 다 일로 가면서. 경찰도 막 옮겨가요. 검경에서 얼마 먼저. 전에 국정원 직원분 한 명도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제 핸드폰에 떴습니다. 본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JTBC에서 보도를 했지만 텔레그램 모든 경우에 안전한가 했더니 엄마가 직접 스마트폰을 열어본다는 말이었어요. 이건 JTBC가 보도를 했지만 이 문구는 텔레그램 본사에서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킹이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거죠. 네. 너무 애프터 서비스까지 너무 철저하신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사실 저는 메시지 프로그램 거의 안 써요. 근데 뭐 사찰 얘기 나오고 저희도 텔레그램 한번 소개하고 나서 150만 명이 오로지 파파이스 때문에 다운받고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니까 그 기사를 댓글에 의외로 이거 알바 아닌가 싶은 네. 마치 쓰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뭐 국내 걸 써야지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댓글들이 이거 알바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네. 오히려 공안 당국은 카톡을 쓰길 원하나? 자기네들만 텔레그램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깨끗하게? 빠르게? 네. 그래서 거꾸로 텔레그램 계속 소개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죠. 네. 가능하면 이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을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좋아요. 좋습니다. 직접 가실랍니까? 찬성. 네,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슈 브리핑. 네, 10월 6일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일단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만 이슈 브리핑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구조 문제에서 해경 1, 2, 3정이 가장 먼저 갔었잖아요. 세월호에 그 해경 1, 2, 3정장이었던 해경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구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여했고 그다음에 뭐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도 있고 안행부도 있고 총리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 딱 한 명한테만 죄를 물었어요. 구조와 관련해 누군가 잘못했다라고 기소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골 때리는 수사 결과죠. 6개월을 수사하고 나서 그 배에 탔던 해경들도 물론 죄가 없고 그 위에 상급자들도 물론 죄가 없고 현장에 달려가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그럼 사실은 진짜로 따지려면 굳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상관이 방송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방송을 안 했는지 따져야 되는 거지. 이유를. 그건 없어요. 그냥 방송하지 않았다. 본인의 판단으로. 아니 그 양반이 바다에 산 사람이고 장비도 다 있고 방송 내리라는 방송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왜 방송을 굳이 하라는 명령이 왔는데 안 했겠어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수사를 할 거는 거기지. 왜 안 했는지. 과실치사 그냥. 두 번째 이슈는 정말 할 말이 많은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해경과 언딘, 예전에 이제 파파이스 KFC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유착 관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렇죠. 한 5개월 전부터. 네. 사고 나고는, 그거 6개월 다 됐어요. 네. 4월 달부터 줄기차게 이 언딘 이상하다고 관계 끊임없이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네. 해경과 언딘이 유착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이제 그게 맞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한 거죠. 이제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최상원 해경차장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던 그 사람이 2009년도부터 언딘과 유착 관계를 맺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울진 홍대개를 명절 때마다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언딘에서 약 20만 원 상당. 검찰 발표를 보면 말이죠. 이 홍대개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수사는 사실상 홍대개 수사입니다. 응? 공소 내용의 요지를 적은 걸 제가 좀 보면은 잘 보세요. 언제부터 홍대개를 언제 또 홍대개를 추석 무렵에 가을송이 잠깐 납니다. 상품 딱 등장 한 번 등장하고 다시 또 설 무렵에 홍대개를 주고 또 홍대개를 주어서 또 홍대개를 줬. 홍대개 엄청 많이 줬다는 거예요. 수사 내용의 핵심이 이 사람한테만 줬느냐?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세 사람이 기소되거든요. 하나는 최모 해경 차장, 네. 해경의 넘버 2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나호승 경감. 네. 네. 나모 경감. 네, 그다음에 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름은 다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습니다. 어쨌든 송채경화 기자가 이름을 말해. 나는 나모라고 했을 뿐입니다. 네. 나모 경감 네. 그리고 박모 네. 수색 총경. 네, 수색 과장. 수색 구조 과장. 네. 네. 이 세 사람을 했는데 이 세 사람과 어떤 관계였나를 얘기해요. 다 보면 쫙 막 얘기하다가 20만 원 상대 홍대개를 받았다. 응? 나모 그리고 또 박모 어쩌고 막 얘기합니다. 20만 원 상당의 울진 홍대개를 받았다고. 홍대개를 아니다 나는. 응? 아니 진짜 홍대개를 받고 사람들이 다 막 변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유착을 밝힐 때 이해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그럼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걸 줄 테니 넌 이걸 다오. 이게 성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쪽에 중물 엄청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엄청나게 무리를 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일을 했어요. 이 해경. 힘든 일을 한 거를 일단 말씀해 줘 보세요. 네, 힘든 일 이렇게 홍대개를 20만 원 상당을 추석과 설날 계속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러고 나서 했다고 하는 일을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가장 크게는 이제 언딘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이 사건이 터졌으니 너희들을 군안업체로 선정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빨리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뭐 해경 헬기까지 빌려주면서 관계자들을 현장에 오게 하고 업체 사장을 해경 헬기를 보내서 태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알박기라는 게 있는데 군안업체가 군안업체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바지선이 계속 그 바지선으로서 사용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 너네 바지선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금호였죠. 네, 금호호라는 작은 규모의 미니 바지선을 보내게 되죠. 최초로
그때는 KPC였죠. 네. 이것은 알박기다고, 이거는 틀림없이 알박기라고 표현했는데 검찰도 알박기라고 표현해요. 네, 맞아요. 소위 알박기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본 거지. 그래서 그 바지선은 사고가 나고 3일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지선은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잠수사들이 제대로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바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의 바지선을 먼저 부른 이유는 나가라고 할 때 나갈 수 있는 자기가 아는 업체 거를 불러온 거예요. 리베로호는 사고가 난 다음에 7일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7일이나 지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온 거죠. 근데 그 7일 동안 사실 현장에는 그 금호호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리베로호랑 비슷한 규모의 바지선들이 22척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한 2시간 이내의 네, 거리에. 네, 2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바지선이 22척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다가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요, 제가 그 당시에도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바지선은 딱 한 대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지선이라는 건 그냥 많이 보셨죠? 그냥 납작한 배예요. 이어서 붙일 수가 있대요, 작업할 때. 한 대가 아니라 20대를 다 불렀어도 된다는 거지. 네. 작업 시간을 늘리려고 하면. 그리고 사실은 바지선 하나만 쓴다 하더라도 이미 거의 2배 가까이 크기의 현대 보령호라고 하는 게 와 있었다고. 30시간 이후에 온 리베로호가 투입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해경이 이 관계자들이 하는 거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사실 리베로호랑 현대 보령호를 비교를 해보면 현대 보령호가 더 빨리 왔기도 하고, 그다음 보령호가 더 성능이 훨씬 좋아요. 크기도 더 크고. 근데 이거를 유가족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해경이 리베로호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뻥을 친 거죠. 뻥을 합니다. 초반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먼저 도착한 업체가 그 현장을 선점한다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해경은 언딘이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도착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네. 청해진에다가. 그리고 청해진이 언딘 쪽에 전화하니까 언딘 쪽에서도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맺어져요. 그리고 리베로호는 또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어요. 리베로호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바지선이었던 거예요. 이 배를 가져오려면 다 만들어진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건조는 다 됐지만 안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 검사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안전 검사를 거치려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언딘 쪽에서 우리 아직 안전 검사 거치지 않았는데 이제 유착 관계 있는 해경한테 전화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냥 가져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 해경은 무리수를 두고 공문을 보내서 이 리베로를 데려오도록 하죠. 그렇죠. 종사 명령을 내리죠. 저희가 KBS 계속 다뤘잖아요. 해경은 종사 명령을 내려서 주변에 있는 구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바지선도 다 불러올 수 있고, 네. 또 그 잠수사들도 불러올 수 있고, 장비도 다 불러올 수 있는데 종사 명령을 안 내립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내린 종사 명령이 이거예요. 조선소에서 아직 검사가 다 안 끝나서 묶여있던 리베로호를 종사명령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또 해줘요. 사실은 이 리베로호가 언딘의 그 소유가 아니었대요. 왜냐면은 건조해서 그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을 다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 소유로 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던 조선소에서 우린 이거 내보낼 수 없다. 우린 지금 안전검사도 안 됐고. 돈 안 받았으니까 또. 네, 돈도 안 받았고 이건 우리 소유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첫날부터 무슨 회의를 하냐면 언딘에서 중국 업체인 연태살베지와 합작해서 큰 배를 인양한 실적이 언딘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크레인을 동원하자. 사실 거기에 크레인이 이미 갔거든요.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점에. 국내 세대 크레인이. 왜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국 크레인을 쓰자고 하는 계획. 인양 계획을 벌써 첫날부터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리베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자. 네. 그 얘기도 첫날에 나온 것이고. 사실 중국 그 크레인을 쓰자는 거는 언딘의 기술이래요. 언딘의 기술을 군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크레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경이 직접 중국에 가가지고 자기 사업상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거고.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게 중국 크레인이라고 해서 더 언딘이 잘 그 크레인을 쓸 수 있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게 저도 기술적으로 뭐 왜 그런 그래서 저는 건지. 이제 거기서 뭘 의심했냐면 네. 이제 중국에서 언딘이
중국 업체와 일을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관례를 들어봤더니 업계 그 나라에 가서 보통 작업을 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군한 업체가 뭐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에 간다든지 뭐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 온다든지 할 때 통상적으로 그 현지 업체를 낀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업체를 끼고 현지 업체와 나눠 먹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중국 업체를 굳이 부른 것은 이건 추정이에요. 그냥 굳이 한국에도 크레인 큰 거 많아요. 이미 달려가고 있었고 그거는 그 소위 뭔가 나눠 먹기 할 대상으로서의 그 업체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입증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해봤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네. 관례만 들었지. 네. 그리고 그런 추정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초기로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해경이 엄디를 위해서 기자회견도 많이 합니다. 우수한 업체라고. 그죠? 이 모든 게 홍대계. 그러니까 때문에. 이 모든 게 홍대계를 받아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수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뭐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거 뭐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뭐 계좌에 팍팍 안 꺼져졌다고 아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번 돈이 얼마냐? 이 바디선이 리베로가 돈을 못 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 못 내서 사실 가져올 수도 없는 바디선이었다고 했는데 그 바디선이 대략 20억 정도 한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5억 7천을 이 일로 그냥 다 벌었어요. 한 방에. 바디선 갖다 댄 것만으로. 그죠? 그렇죠. 청구를 15억을 청구를 한 거죠. 총 언딘이 4월 16일부터 86일 동안 자기네들이 일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에 청구한 비용이 80억 원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리베로 가져온 게 15억 원인데 그 중에서 참 되게 재밌었던 게 인건비를 청구를 했는데 인건비가 사원급은 하루 인건비가 82만 원, 과장급은 하루가 137만 원, 이사급은 하루 매일매일. 네, 하루 인건비가 202만 원. 그래서 김아무개 이사의 경우 1년 연봉 6천만 원 받는 이사가 86일 동안 일한 인건비로 1억 7,400만 원을 청구를 한 거죠. 아니, 사실 저는 돈은 안 따지고 싶었는데 네. 하다못해 한 사람이라도 구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겠네요. 구조도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은요.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네. 실제로 다 그때 제기했던 의혹들이 고스란히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부분만 똑 우리 홍대계는 나도 몰랐어. 설마 홍대계 내 그걸 인정해. 그 수사 결과는 인정해. 홍대계 이렇게 많이 먹었어 홍대계를. 참네. 자,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외면한 게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우리만 할 수 있는 내용. 예리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말을. 범행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범행의 동기는 홍대계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거 외에는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 어디에도. 그렇잖아요? 네. 범행의 동기가 없는 기소장인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때 범행의 동기가 뭐냐 그러면 네. 그걸 따질 때 저희가 또 한 10회 전에 했던 방송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언딘이 상장을 노리는 것 같다. 네, 그 얘기 했었죠. 예, 언딘의 대표나 이런 걸 자세히 훑어봤더니 회계사와 함께 언딘이 아마도 올해 즈음에 상장을 했어야 하는 타이밍이고 상장을 노렸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앞에 정부의 투자가 꽤 많고 정부 단의 지급 보증도 있다. 네. 그리고 그 언딘이 투자 등급이 대단히 낮았다. 정부 투자를 받을 때 뭔가 커넥션이 이상한 게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한 적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세 사람 중에는 가장 상급자인 넘버 2 네. 최모 네. 계급이 뭐죠? 차장. 네. 네, 차장. 최모 차장. 지금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유착 관계를 처음 밝히면서 검찰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피고인 최모는 2009년부터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정기적으로 저녁 모임을 갖는 등 이때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모 차장에 대해서 2008년은 해경이 있었고 2011년에는 정보수사국장 쭉 그 커리어를 얘기해줘요. 여기서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뭘 빼먹었냐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해경 정보과장이었어? 너무 길잖아요.
8, 9, 10, 11 이러면은 인사에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 2009년을 찾아봤더니 이 최모 차장이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 1월 12일자로 청와대 치안비서관 행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청와대 치안행정관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치안비서관이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경찰 쪽하고 청와대 쪽에서 사전 조율을 합니다. 해경 쪽에 치안비서관이었던 거예요. 차장이 그 당시에 2년 동안 굉장히 요직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절묘한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2009년에 소개받았다잖아요. 네. 청와대에 있을 때 소개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언딘 사장과 이 최모 차장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였어요. 시간상.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투자를 정보 사이트에서 받고 고속 승정을 하고 원래 투자 등급이 CCC-였어요. 투자를 받을 수 없는 데란 말이죠. 근데 정부기관들로부터 그것도 세 군데 정부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죠. 지급 보증도 받고. 이것들이 대부분 그 다음 해부터 쭉 일어납니다. 투자가 2010년부터 일어나는데 찾아보니까 투자라는 게 오케이 사이너가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2009년부터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커넥션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나한테 수사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런 정보 사이드 투자들이 일어나고 곧 언딘도 조그마한 업체에서 고속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리하게 이 지금 거론된 3명이 사고가 나면 문자를 알려주고 먼저.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 때마다 언딘에게 연락을 해주고 가장 먼저 사고 소식을 알려주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죠. 그런 것도 이번에 이제 밝혀졌죠. 사실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검찰이 진짜로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었으면 이 시점부터 그러니까 언딘이 성장에 관한 시점과 지금 커넥션이 밝혀진 어느 정도 홍대계를 통해서 커넥션이 밝혀진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나 따져야 된다는 거지. 네. 이거는 사실 언딘이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리스크를 거는 행동이거든요. 네, 저게 잘 되면 나도 대박 터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장에 제대로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없고 만약에 인양도 다 했고 세월호와 관련한 이런 의혹 제기가 전혀 없이 그 언딘이 인양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언딘은 몇백억 뿐만 아니라 몇 천억을 벌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 천억 단위를 벌 수 있는. 그러면 이 작은 업체가 천억 단위를 벌었다고 쳐봐요. 상장하죠? 네. 그럼 이 주주들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로 언딘이 세월호를 단독으로 인양하고 이 과정 전체를 다 자기들이 먹었으면은 상당됐을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얘기 아른거리는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자기 직을 전부 다 걸고 그렇죠. 이런 짓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300명이나 이제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해경이 사실은 구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기관인데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언딘을 군한 업체로 지정할까에만 관심을 갖는 그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홍대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팀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금융사기나 이런 쪽을 수사하던 팀이 투입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할 리는 없지만 결론이 그러면 이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하자면 결론은 구조와 직접 관련된 정부의 책임은 이 1, 2, 3 함장 한 사람. 그 사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유병헌 씨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리예요, 그냥. 일반적인. 돈 먹고 뭐 이런 비리들인 거예요. 대게 먹고 홍대게. 유병헌도 계속해서 나온 것은 유병헌 씨의 그 정관계 로비의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건 나오지 않았죠, 전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 정권에 의한 사기극을 참 많이 봐왔지만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대단한 은폐극, 기만극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끝낸다는 건.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세월호 조사단이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저번난 공부 이 자식 빨개 아이가 너 뭐하는 놈이나? 에이? 너 뭐하는 놈이나? 안녕하세요. 경제학 교수 김수행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장 쉬운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번에 새 책을 냈습니다. 김수행 교수의 쉽고 친절한 안내서 자본론 공부를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돌베개.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함께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였어요.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암만 의학적으로 이게 발견됐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바로 환자가 말하는 얘기예요. 의사가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더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말이죠. 지난 시간이어서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지난 시간에 유민 아빠를 모신 것도 그렇지만 그분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가 나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잊지 않고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두 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창원대 앞에서 1인 시위를 26일째 하고 계신 창현 아빠를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남석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현 아빠 이남석입니다. 이제 유가족 분들이 언론에 등장해도 항상 이슈와 관련해서 옳고 그르냐, 우리의 주장은 뭐냐, 뭐 정치적 요구사항이 뭐냐, 뭐 정치권과 얘기 이런 보도만 보아왔잖아요. 그거 말고 한 사람의 아빠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25일 동안, 26일 동안 청와대 앞에 계시면 생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월호 사고 터지고 지금 한 180여 일이 가까워 되는데요. 저는 그 후로 완전히 생활이 바뀌었죠. 저는 그냥 그 평범한 그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제가 조그맣게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나의 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들이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저도 언젠가는 나이 먹으면 이제 언젠가는 하느님이 부르면은 가겠죠. 그때 창현이를 만났을 때 창현이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지금 몸과 마음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창현이 죽음을 알고 밝히고 그래서 이 다음에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언젠가는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청운동에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은 또 간담회에 가서 지금 저처럼 마이크 잡고 잘은 못하지만 또 얘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사진을 보면 창현 군이랑 아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고 그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언제 어떻게 찍은 사진인지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창현이가 중3 때인데 그 아빠와 그 1박 2일 캠프가 있었어요.
그 자식과의 그런 대화를 좀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미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창현이는 어떤 아들이었나요? 창현이는 그 친구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또한 그 집에 오면은 좀 애교가 있는 그런 창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같이 이제 식탁에 4명이 앉아서 이제 엄마는 또 이제 아들을 더 이뻐했고 아들이 좋아하는 또 김치찌개를 좋아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하면은 또 딸은 또 왜 아들만 좋아하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온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지낼 때가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아마 제일 큰 행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청와대 앞에 앉아서 이런 시위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신 계기는 뭐예요? 국회도 있었고요. 광화문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여야가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계가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니까 그 여야가 물론 뭐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모든 그 어떠한 그 지시가 있어야만이 특별법을 통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와대로 가자. 그래서 이제 청운동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농성장을 마련했고요. 할 수 있는 게 1인 시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시위는 그만하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부모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청운동이든 광화문이든 국회든 모든 걸 다 철수할 거고요. 그 세월호에 희생된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봐 주시길 원하세요? 진실되게 좀 보도를 하고 잘못된 언론들은 이 나라에서 없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언론은 그렇고요. 그럼 전 나머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국민이 어떻게 해달라. 그보다는 지금은 그 SNS라든가 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 유가족이 또는 그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왜 싸우는지 아시고 지인들한테 그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괴로우십니까? 그만 좀 하라 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 죽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그만해야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만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면 화가 치밀어 가지고 저도 어떻게 할 줄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미치도록 화나고요. 들으면 가장 힘이 나는 얘기는 뭡니까? 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 편지가 옵니다. 그 멀리서 학생이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편지락도 전해서 이렇게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그 응원의 메시지 전할 때 상당히 힘이 나고요. 그쪽에서 이제 지나가는 그 시민 국민들이 힘내세요 할 때가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방송을 처음 해보셔서 뜻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말이 잘 안 나왔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건 없는데요. 제 말은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나오실 뜻이 있으신 유가족들을 가능하면 다 모시려고 하거든요. 몇 달이 걸리더라도. 방송에 나오신 걸 한번 보시고, 내가 저렇게 못했나? 생각이 드시면,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유가족분들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나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그게 어떤 내용이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고정 코너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또 광고가 있어요. PPL. 첫 번째 PPL은 콘서트네?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희망 콘서트를 소개합니다. 대한 비타민 연구회 회장이자 가정의학과 박사인 염청한 박사가 희망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요. 국내 1호 완화의학 전문의이자 2,000명이 넘는 암 환자의 곁을 지킨 염청한 박사는 암 희망 콘서트를 통해 암 환자들의 암 치료와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듣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런 콘서트는 처음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 본인이 이제 발병을 의심하는 일반인들이 이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질의응답을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호호. 네. 이번 암 희망 콘서트는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충무 아트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 가족 환자도 물론 힘들지만 가족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공유할 때가 별로 없어요. 미국 영화를 보면 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네.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극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이거 우리 거네? 딴지 마켓. 딴지 마켓이 오프라인 행사를 한다고 해요. 행사명은 사랑의 7시간. 어이 사악한 새끼들. 벙커원에서 딴지 마켓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 중에 그 물건들을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벙커원에서 10월 26일 일요일 오프라인에서 일종의 바자회를 하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딴지 총수가 사인회를 열면 좋겠다. 연다는 것도 아니고 열면 좋겠다라는 멘트는 뭔가요, 이거? 사랑의 7시간.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네, 사악한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안 불렀거든요. 진짜로 이번 주는 국감이 있어서 네. 바쁠 줄 알고 아예 섭외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왔어요. 그냥 본인이 와서 마이크까지 거부하는데요.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너무 멀끔하세요. 오늘은요, 보고하러 왔어요, 보고. 제가 아니, 근데 대전 보문구 출신이거든요. 보고 전문가. 아니, 됐고요. 보고하러 왔어요. 네, 잠깐만요. 오늘 의상이 너무 네? 딱 예전에 노숙하시고 막 단식하시고 수염 기르시고 외모가 물이 올랐어요, 지금. 네, 하시던 때랑 너무 달라져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보고가요, 얼굴 보고하러 왔어요. 11kg 빠졌다가 1kg 복원됐는데 얼굴부터 복구가 돼. 그래서 얼굴 보니까 멀쩡하네. 뭐 다 건강을 찾은 것처럼 얘기해요. 네. 근데 요즘 딱 못하는 게 있어요. 밥은 이제 정상적으로 먹는데 술을 못 먹어요. 아직. 네. 네, 뭐 그런 애완 같은 건 듣고 싶지 않고요. 아니, 이 정도로 이제 얼굴만 정상화됐다. 다른 데는 아직 비정상이다. 오늘 보고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보고 내용이. 저에게 한 서너 명 정도가 얘기했어요. 정 의원이 중간에 가서 좀 말을 해야 김정 감독 뭐 세월호 뭐 그 얘기를 듣지. 그거 없으면 지루해서 못 듣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서너 명이 하더군요. 그래서 파파에서 살리려고 왔어요. 아니 박수를 치면 진짜인 줄 알잖아. 첫 번째 보고 끝. 두 번째는 지금 국감 시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감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국민들께서는. 근데 관심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실컷 미워도 그런 국회의원마저 없으면 행정부에서는 1년에 쓰는 돈이 370조 원이거든요. 국가 예산이. 근데 제대로 이걸 쓰고 있는지, 누가 공금 가지고 횡령은 하지 않았는지. 오늘도 저희가 소방방재청 국감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뭐 골프를 했대요. 근데 그걸 끝나고 이제 회식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가 예산으로 다 한 거예요. 진선미 의원이 이걸 지적을 해서 죄송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불법적으로 이렇게 쓰는 돈 이것도 우리가 감시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생활에 하나하나 다 관심이 있고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이렇게 다 이렇게 분노할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나라 운영을 잘했는지 한번 따져보는 중요한 네. 행사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3개만 짚어주세요. 그럼. 관전 포인트 3개를 제가 다 점유했죠. 혼자. 아이 듣고 싶지 않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활발하게 지금 초기부터 되지는 않는데 국감 내내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발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상임위는 법사위 그리고 정무위, 안행위 뭐 이런 데에서 실제로 많이 따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종 국가 책임을 인정 한 3분의 1 정도 했나? 근데 최종 책임자가 1, 2, 3 그 정장이잖아요. 김모 정장. 그분이 지금 최종 책임자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행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사 작전하다가 작전에 실패하면 사령관 내지는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데 소대장한테 모든 책임을 지금 씌웠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참사가 일어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의 거의 전부를 실질적으로는 그 1, 2, 3 정장 파출 소장 정도한테 맡긴 거죠. 그렇습니다. 책임을. 네, 정확한 코렉트한 익스프레션 정확한 표현인데 파출 소장 정도가 지금 책임을 진 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정치 개입을 했는데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웃긴 거잖아요. 희대의 코미디 같은 건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도 현재는 검찰 발표상으로는 그때는 그래도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도 세웠죠. 이번에는 파출 소장을 앉혀놓고 이 사람들 잘못이라고 다 끝낸 거죠 지금 네.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는. 네. 네. 그건 우리가 근데 다 했어요 이미. 했어? 일부에서 이슈 다 브리핑에서 작은. 아 그러면 일부 걸 편집하고 요걸로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지금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이제 안행위 이슈긴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그리고 소방방재청을 없앨 거냐 말 거냐 국가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직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큰 눈길을 끄는 이런 그 하이라이트 내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책을 내놨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 속에서도 소방방재청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저는 계속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도 한번 다루긴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말하자면은 119 전화해서 달려오는 소방관들이 자기 장비를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국가직이 아니어서. 국감에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다뤘는데 네. 보도는 본격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소방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활 때 소방의 일개 가서 막 화재에 나서 불 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라북도 쪽에서 났나? 아니면 경상도 쪽에서 났나? 이제 세 개의 광역도가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소방 공무원들은 국가 소속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 쪽인가? 아닌가? 이게 따지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요. 그것도 예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금 그렇죠. 소속, 소방관계청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공개했어요. 자료를 공개했는데 서울시장 지휘를 받습니다. 경기도지사 지휘를 받아요. 근데 소방 헬기가 경기도에 3대, 서울에 3대가 있거든요. 근데 김문수 전 지사가 이 소방 헬기를 재임 기간 동안 43회를 자가용처럼 썼어요. 본인이 불 끄려고 어디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재난 구조라든가 소방 헬기 타는 거에 맞게 이건 적절하게 탑승을 했다 하는 것은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슨 39회는 골프장 개장식, 어디 뭐 지역 방문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방헬기를 탔다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제 국감 자료를 좀 살펴보셨군요. 네. 근데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자기 자가용처럼 헬기를 사용하면 소방방재청장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감찰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권한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사실 없어요. 준비가 안 됐구나. 네. 세 개까지는. 아니 근데 너무 많은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를 추리다 보면 아무래도 안행위 중심 그리고 정청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겸손이니 저와 관련된 걸 3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것은 왠지 좀 이렇게 안 겸손해 보이잖아. 다른 소위 관련해서 하나 정도만 찝으면 이거는 중요하다. 국감 첫날 법사위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을 중심으로 법원이 지금 판결이 너무 보수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3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너무 친정권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 야당 의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역시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 속에 자체 모순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걷다가 자기 스텝에 꼬여서 넘어지는 격이 있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발언 보세요. 3권 분립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세비 반납해야 됩니다. 하면서 3권 분립을 허물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권 기소권은 안 됩니다. 이것도 있어요. 파출소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경찰을 해체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 중에 개헌에 대한 것, 개헌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블랙홀처럼 빠져들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써준 건데? 대통령이요. 국회 의무를 다 안 하고 있다 세비만 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헌정을 사상 최초로 장관이 이런 도발적 발언 처음 했어요. 안행부 장관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가 통치 불능의 상태를 빠졌다. 9월 22일 취임 2달째 맞아서 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행위 전체 이름으로 사과해라, 그거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했죠.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당신 헌법학자로서 이게 가당한 얘기냐. 그랬더니 뭐 자기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런 거죠. 국회에다가 니네 해산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와전됐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완전됐다면 진짜 어디가 뭐랍니까? 내각제 국가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해산시킬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해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 국회를 해산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상당히 심한 왜곡이었네요. 네, 그러면서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국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손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호통국감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여러 언론에서 많이 비판하는데 오늘 보니까 호통장관이다. 지금 당신이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 그랬더니 새누리당도 참다 못해서 간사, 조원진 간사 우리 사이에서 유명하죠? 그분이 이건 아니다. 사과해라. 그랬더니 보다 못해서 이완구 대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 이건 진짜 문제 있다. 이러니까 그때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발언 하나가요. 이 장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상권 분립, 민주주의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이번 국정감사 때 많은 상임위에서 질타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대법원 포함해서 이 상권 분립이 과연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전 포인트 세 번째로 급작스럽게 제가 현장에서 재정 공표했는데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는 그 관전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국감 끝나고 나서 예.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가주세요 이제. 이상 대전 보문고 출신 보고 전문가 보고 끝.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점수를 쌓아라, 인맥을 쌓아라, 스펙을 쌓아라. 언제까지 쌓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이 사랑하는 학교, 지혜학교. 철학인문학대안학교 지혜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직원이 되어가고 있는 김지영 감독님 다시 나오시겠습니다. 김지영 감독님이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다큐 감독이 뭘 한다고 자꾸 이렇게 뭐 AIS니 또 뭐 장비에 관한 얘기하고 숫자에 대한 얘기하고 하냐. 근데 김지영 감독이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출신이 공돌이에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공돌입니다. 공돌이어서 지금 이런 수치 분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풀린 건가요, 이게? 잘 안 풀린 거지, 감독은. 꼬인 거예요, 꼬인 거. 자, 어쨌든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인데 지난주 녹화한 거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오늘 할 얘기하고 붙여서 다시 하려고. 전혀 어떤 곳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세월호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다시 제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 조사에 따르면 그냥 배가 잘 가다가 원인을 알 수 없게 타가 많이 돌아가서 그 새누리당 표현대로 교통사고가 나버렸다. 이게 끝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부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정말로 이상한데? 하는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저도 가끔 쓰는 표현인데 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김총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의 첫 출발은 이겁니다. 법정에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선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시 40분에 배가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사고 5분 전에 배가 옆으로 흔들리다가 슬슬 넘어지면서 냉장고도 넘어지고 좌우로 흔들렸다.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지그재그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지그재그라고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죠? 예. 초반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지그재그라는 표현도 등장해요. 실제로.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고.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5분 전이죠. 우리가 다루는 얘기가 사고 5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고 5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고가 48분 49분 때에 났잖아요. 그러면 그 5분여 전부터 배가 한 3번 정도는 좌로 우로 이렇게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게 한 번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돌았고 또 여기도 한 번 돌았고 사고 직전에 또 크게 한 번 돌았고 여기서 크게 도는 바람에 배가 많이 넘어졌다.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뭡니까? 자, 그 다음 그림. 요 하나하나씩 이제 검증을 해볼 또 나왔네, 건데요. 이 그림 굉장히 싫어해요. 아, 이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그림은. 아까 그래서 앞에 걸 넣어드린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인 거죠. 예. 앞부분은 오늘 3가지를 검증할 겁니다. 정부 데이터와 함께 검증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은 안 지루해요. 맨날 재밌대. 자, 다시 이 그림을 보는 법을 설명드리면 밑에 거는 배의 각도예요. 각도. 이 숫자가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쪽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여기서 점점점점 있는데 요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시간. 요 시간대를 보자면 이 그림의 의미는 이 각도가 단계적으로 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요거는 아니다. 한 번에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뭘 따진 겁니까? 위도 경도를 가지고 이제 쓰고 싶지 않은다는데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도 경도.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단위 시간에 배가 얼마나 많이 돌았냐. 이런 헤딩 얘기.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헤딩값, 각도가 얼마나 많이 돌았냐.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위치. 위도 경도. 정확한 위치. 해도를 놓고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정부 발표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또? 아니, 이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세월호 예측좌표라고 그래갖고 정부가 발표한 시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 몇 시에 그 어디 있었다라든 이거 말고도 시간과 속력 그리고 COG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의 속력으로 몇 초간 어느 방위로 갔다 이게 나오니까 긋고 그 다음 6초간 몇 도로 또 갔다 이걸 이렇게 탁탁탁탁 이어버리면 배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거리가 나오거든요. 뭐 10km의 속력으로 1시간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는 물리적 거리는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배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일종의 말하자면 간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하얀 점은 하얀 점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가지고 이 배가 그 정도의 속도와 그 정도의 각도라면 이 시간대에는 여기쯤 있었겠구만 하고 예상표를 찍은 거죠. 예상 위치를. 예. 저기 맨 위에 배와 아래 배가 보이시죠? 네. 그 맨 위에 배가 해외 AIS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부의 좌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데이터하고 일치한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국내든 해외든 일치하는 수치. 예. 이것도 해외 AIS 데이터가 또 일치하는 그 사이 값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 해외 AIS 데이터가 촘촘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 간격, 1분 30초 간격이 오다 보니까 중간은 그냥 정부 발표를 일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걸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발표한 평균
속도, 평균 뭐 각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저 위에서부터 30초 후에는 여기쯤 와 있었을 것이고, 예. 36초 후에는 여기. 42초 후에는 여기. 6초 간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위치가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노란 화살표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아까 얘기한 6도의 4도 변침. 그리고 6도의 4도 변침 배가 요 구간에서. 네, 6초간 4도 변침이 되려면 탈을 15도 이상 대각도라고 그러더라고요. 15도 이상 많이 돌려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문제 삼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네. 점 동그라미 3개와 네 번째 사이에서 3번, 4번. 요 사이에서 칵 돌았다 이거죠. 정부는 저희가 부드럽게 돌았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 주장은 한 번에 많이 돌았다고 수치상 하는 저 구간이 요 위치라는 거예요. 요 위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장면은 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죠. 애니메이션을 제가 했습니다. 파란 점이 나오네요. 네, 파란 점이 나고 그 다음 위치. 노력 좀 했는데요, 이번에. 쉽게 설명드리려고요. 저번에 하니까 막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막. 자, 그러면 이게 날라온 애들은 뭐예요? 네, 이게 정부가 발표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는 바로 이 시간에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하얀 거는 계산상 예상 위치고 파란 거는 정부가 발표한 위치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 이전에는 거의 비슷하네요. 네, 딱딱 맞아 들어가죠. 왜냐면 6초간 갈 수 있는 거리는 50몇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저 속력이 일정하니까 18.6노트로 오다가 이게 18.5노트 정도니까 평균 속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와요. 여기가 예상 위치인데 뭐 거의 근접하게 GPS 오차대로 딱딱 떨어지죠. 뭐 기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찍혔어요. 근데 요 의심하는 구간에서는 점을 하나 건너뛰네 그러면? 예. 점을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찍혀요? 예. 6초 간격인데? 예, 6초 간격인데 이제 다음을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수치를 더 드릴 텐데, 예. 이 간격이 굉장히 높아요. 134m. 6초간 134m.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찍혀야 되는 점 세 개가 좌표가 꼭 쉬프트라고 그러나요? 이동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네, 세 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가 무슨 이렇게 뭐 펄스가 튀어갖고 잘못 그 위치로 갔다가 아니라 세 개가 삼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소풍 가듯이 쫙 이동해버려요. 기계적 오류가 있었으면 점이 잘못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점은 거기 찍히고 두 번째 점도 정상적으로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고간격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듯이 시켰다는 거죠. 네. 6초에 134m를 가는 것은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속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최대 속도가 21노트인데 43노트가 나와요. 6초간 그 기간을 가기 위해서는 배는 43노트로 달려야만 그 기간을 갈 수 6초에 있다. 134m를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확 배가 낼 수 있는 속도의 2배 정도로 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세월호는 21노트가 한계인데 43노트로 달렸다고 지금 정부 발표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거의 UFO 수준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다시 속도가 줄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느끼시겠지만 8시 44분 45초에서 그 다음은 요 구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 삼형제가 쉬프트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번 앞쪽으로 가주실래요, 총수님? 삼형제가 이렇게 쉬프트 되듯이 밀리듯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저 아래 해외 AIS 데이터하고 정부 데이터가 일치하는 지점은 좁아져요. 세 개가 이렇게 쉬프트 돼 버리니까 그렇지. 네.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지고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졌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30초 동안 226m밖에 못 가다 보니까 자기 평균 속력이 18.3노트로 달렸다는 애가 갑자기 14노트로 줄어들었다. 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막 18노트로 달리는데 간 거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 이런 유령선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UFO하고 유령선으로 비유하기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셨나요? 따지면 만약에 43노트로 갔다가 갑자기 몇 초 사이에 14.6노트로 그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배는. 보통 이제 GPS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반론을 하시는 분들 AIS 데이터라는 게 1m 오차 범위도 없이 정확하게 지키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자동차 GPS도 보면은 나는 여기 가고 있는데 차 GPS가 옆길을 가리킨다든가 이상한 데를 가리킬 때 있잖아요.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게 보시면은 하나가 툭 잘못 찍혔다가 만 게 아니라 주르륵 규칙적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주르륵.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에서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인데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나는 겁니까? 여기서 맨 아래쪽에 데이터 3개가 요거요? 그 하나, 둘, 셋? 쉬프트된 데이터들이거든요. 요 3개가 만약에 붙었다면 볼 수 있는 효과가 이 정도 각도로 하면 한 번만 스페이스 키 쳐 봐주세요. 스페이스요? 예. 요구사항이 맞네?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스무스해지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쭉 오다가 이렇게 하면 날카롭잖아요. 쟤네들이 원래 위치에 있었다면 근데 얘네들이 삼형제가 쉬프트 돼 버리니까 모서리가 또 실선으로 이어져 버리니까 부드럽게 변침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렇게 될 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드러워지죠. 저희가 이제 헤딩 값이 잘못됐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마치 이 AIS 값도 헤딩 값과 맞춰진 것 같은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선원들이 탈을 심하게 돌린 영역에서 데이터들이 저절로 쭉 뒤에 가서 찍혀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선상으로는 부드럽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만들었지 않았을까?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진 거죠, 이제. 자, 한 번 가진 겁니다. 지금은 한 번 가진 거고 AIS 기기가 부정확하게 찍힌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한다면 6초간 44.5노트로 갔다면 GPS 편차라든가 이걸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었던 지점에서 여기 있었던 6초에 이 지점으로 갔는데 너무 멀리 갔어. 그러면 걔는 잘못된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걔는 기계잖아. 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계산해서 자기 6초로 나눠갖고 자기 속력을 내야 되는데 거리는 이만큼 간 애가 속력은 정상으로 나와요. 수치에. 네. 그럼 수치가 서로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걔는 그냥 기계잖아요. 네.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좌표가 딱 왔는데 얘를 잘못 준 거야. 그래서 그렇지. 이 데이터를 줬어. 멀리. 그러면 얘는 그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정상으로 나와. 이상하네. 이상해. 그죠? 기계적으로면 그 기계가 그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이상한 값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속도가 그 당시 지점의 속도가 43.5라고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데이터를 입력받았으니까 편차 그렇죠. 있는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난 43노트로 달렸나 보다. 기계가 무슨 감정이 없잖아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딱 보면 자기가 18.3노트로 달렸다고 얘기해요. 그거 이상하네. 예리했어요. 네. 예리했어. 이건 GPS 오차가 그러니까 아니죠. 원래 그러면은 그 속도가 표시되는 건 그 서로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그렇죠. 계산돼서 속도가 표시되는 거군요. 네, 원래.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GPS 데이터를 받았어. 근데 잘못 받은 거야. 멀리 간 걸로. 그럼 걔는 착오를 일으켜서 이 스피드를 높게 디스플레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쟤는 그렇죠. 정상으로 나와요. 그렇지. 18점 몇 노트. 근데 간 거리는 43.5노트에. 오케이, 이해했죠. 이건 GPS 오차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예리했어요. 네. 자, 오플라이어는 왜 튀어나온 겁니까? 인공위성이 정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GPS 그 정보를 주는 인공위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시간대에 다른 오플라이어라고 하는 배가 받았던 AI 정보를 봤더니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 얘는 그 삼형제가 쉬프트 되거나 이런 일 없이 그대로 이렇게 정상 간격으로 시간 간격으로 딱딱딱딱 시키면서 다들 정확한 데이터를 인공위성이 주고 있었어요. 각 배에. 오케이. 세월호는 안 그랬다. 이건 또 GPS 허용오차가 나오나요? 그렇게 이거는-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케이.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예, 오케이. GPS 허용 오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오케이. 요즘은 1m는 여기까지 정밀하다. 그리고 이 얘기인데 세월호가 쓰는 건 우리가 쓰는 흔한 내비게이션하고는 가격이 틀리다. 그건 수백만 원대다. 우리가 쓰는 뭐 20m, 30m 그런 오차 있는 GPS가 절대 아니다. 명색이 선박이다. 그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차는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어느 어쨌든 정도는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오차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냐는 얘기 하나 하고, 그런 오차가 생겼다면 그 오차에 맞게 다른 수치도 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리는 벌어졌는데 GPS를 받아서 계산한 값은 또 정상적으로 나왔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오차가 아니라 인위적인 누군가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예.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만 이제 지그재그 할 때. 예. 두 번째 지그재그 구간이 예. 뭐죠? 좌로 돌았다가 우로 돌아갈 때도 꽤 돌려요. 예. 이 좌회전은 5.5도 들고 우로 또 7도 돌리는데 이 정보 데이터를 보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좌로 많이 안 꺾이면서 우로 쭉 갔다고 얘기하는 구간이에요. 양자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이 두 데이터는 다 정부 발표 데이터지만 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헤딩값이 불일치하죠. 두 번째 지그재그라고 생각했던 그 구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거기서는 이렇게 하얀 것처럼 찍혀야 되는데 예. 똑같죠 이제? 그런데 예, 여기서 6.3도 변침하는 구간입니다. 우로 꺾는 구간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이에요. 4번, 5번. 네, 여기가. 그래서 탁 클릭하면 여긴 정확하죠. 여기 이제 하얀 거는 예측이고 예. 실제 정부가 발표한 거는 예측대로 그대로 찍혀요. 거의 계산대로 나오죠. 그 다음 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또 중간에 B죠. 여기서 확 꺾였다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구간 지점인데 여기가. 그렇죠. 예. 거기 4번 58초 저 출발 지점에서 58초 요 구간의 데이터가 52초 구간에 가서 찰싹 달라붙었어요. 아, 얘는 이번에 일로 뛰었네. 예. 아까는 벌어졌는데 얘는 이번에는 하나가 일로 갔네요. 붙어서 바짝. 이 시간차는 계속 정밀한 그 6초 구간이거든요. 똑같은 6초간에 간 거리인데 얘하고 몇 미터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확 벌어져요. 꼭 저 탈을 많이 돌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구간에서 이 일이 이상하게 우연히도 또 겹쳐요. 이번에는 여기 있어야 할 점이 뒤로 밀렸네요. 예. 뒤쪽으로 와서 옆에 딱 달라붙어 버렸죠. 그러니까 6초간 몇 미터 안 움직인 거예요. 속도가 엄청 느리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되게 좁아지니까. 이 경우에는 6초에 9m를 갔네. 예, 6초에 9m 가고요. 그러니까 여긴 또 넓어지니까 6초에 104m를 가는 또다시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하필이면 선원들이 탈을 많이 돌린 곳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돌렸다고 의심하는 곳이죠. 의심하는 곳에서 네. 왠지 데이터들이 선원들을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선원들을 보호해주는 것 같은. 그 기계적 이상이 생겨도 왜 하필 그 지점에서 생기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는 줄었는데 거기 그 표기된 속도는 또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정부 발표 속도에는.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력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는 18.5노트로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9m를 달린 애가 난 18.5m를 달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해봤더니 3노트하고 33.8노트가 됐다. 역시 이것도 UFO네요. 예, 또 UFO가 되죠. 갖다 붙인 것의 효과는 어떻게 납니까, 그러면? 이것도 동일해요. 뒤로 밀리는 효과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앞으로 가면서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아하. 아까하고 똑같아요, 패턴이. 다시 급격하게 꺾이는 지점이 이렇게 쭉 벌어지다 보니까 또 부드러워져요. 아, 이 각을 이루는 부분을 모서리를 느려서 네, 패턴이 똑같아요. 느려서 밋밋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의심했던 구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앞으로 한 번만 돌려주실래요? 여기서 제가 파란 배, 정부 배를 볼 때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외 AIS 데이터하고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하고 요 끝하고. 네. 이상 형상을 벌어지던 데이터가 해외 AIS 데이터하고 같은 지점만 하면 와갖고 딱 일치해요. 또 신기하게. 거기는 고칠 수가 없잖아. 해외 AIS가 발표가 돼서. 그러니까 요 한계 속에서 데이터가 움직인 듯한 이상한 느낌이. 양쪽 변할 수 없는 양축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이에 의심하는 구간들에서만 그 위치가 붙거나 늘어지거나 한다 이거죠, 지금.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계가 알아서 고장이 나주는 거지, 지금. 예. 신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구간. 예, 이거 바로 문제의 구간이죠. 사고가 나기 직전에 29초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구간이에요. 예, 바로 29초 누락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정부는 140도에서 150도로 우연 변침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선원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 구간. 예, 요 구간을 한번 정밀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COG로 이렇게 보면 136, 136, 136, 135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쭉 가거든요. 이게 정부 발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예측 위치인 거죠? 예, 딱 6초씩. 6초, 6초 그래서 1, 2, 3, 4, 5. 6초씩. 딱 30초 이렇게 가죠. 네, 그런데 네. 실제 찍어보면 네. 여기까지는 정상이야 또.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지 약간 조금 않았어요? 내려가긴 하죠.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차범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오차가 커지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 또 벌어져요. 아, 또 붙었네, 얘가. 네, 와서 또 딱 붙어요. 여기부터 의심되는 구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좌로 꺾이는 구간인데, 저 3번 위치쯤 갔어야 마땅한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가 아까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밑에 와서 딱 붙으니까 어떤 효과가 주냐면, 멀리서 보면 왼쪽으로 꺾인 게 아니라 꼭 직선으로 간 듯한 또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큰 항적도로 보면 그게 더 확실한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붙다 보니까 아까하고 동일한 6초에 9.6m를 가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저 위는 벌어지다 보니까 6초에 108m를 가는. 마찬가지로 네. 이쪽 구간은 뭐 3노트, 4노트밖에 안 되고 위에는 30노트, 40노트 되는. 예, 그 다음 보면 이제 속력이 나오죠. 역시 똑같은 패턴이에요. 3노트, 35노트. 예, 3.1노트, 3.1노트. 3노트, 35노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데이터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지만 이렇게 몰리던 게 밑에 데이터가 이렇게 밑으로 꾸겨 넣으면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3번 우연, 그리고 하필이면 의심하는 구간, 그리고 기계가 표현한 그 찍은 위치와 그 속도 값의 차이, 이런 이유로 의심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과학적으로 의심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걸 건능이 아닐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옛날부터 의심했으면 더 많이 의심하는 거지,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인공위성 고장이나 뭐 GPS 이런 것보다 사실은 누군가가 선원들을 어떤 수상한 어떤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옮겼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챕터 2는 뱃사람은 변침할 때 가수가 지낸다. 예. 뭐 대단한 명제처럼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코너를 돌 때 누가 가속을 합니까? 예. 평생을 배를 타셨던 분들한테 물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침할 때 누가 속도를 내냐고. 그러니까 핸들 틀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죠. 예. 그런데 우선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정부는 여기만 발표하고 있다. 주로 이 얘기죠. 주로 여기를 발표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보다 보니까 저도 저것만 봤어요. 마치 이것만 봐 하는 것처럼 언론에 저것만 계속 항적도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위 너머에 요 위쪽에 이 돌아오기 누락 구간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되게 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걸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지금 하고 있는 본인이 거죠. 잘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걸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예?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도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자, 두 가지네. 예. 해외 AIS에서 발표돼서 정부 값하고 일치해서 누군가가 손대기 힘든 그 위치가 이거하고 이거라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 속도 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과 여기 값은 해외 AIS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뭘 뽑아봤다는 거잖아요. 뭘 뽑아본 거야? 거리를 이제 내보고 여기 시간이 딱 있으니까 시간 나누면 속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트로 바꿔버리니까 18.3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AIS 정보이자 또 정부가 발표해서 일치하는 예. 그 두 점의 거리를 따져봤더니 속도가 18.3이 나오더라. 예.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요 거리를 가자면 직선 속도가 나오더라. 예. 예. 직선으로 갈 때도. 예. 근데 신기한 게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도 또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건데 이 배는 정부 발표로 보면 17.5노트로 달리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왼쪽으로 쭉 돌아갔고 저 지점에 도달하는데 16.5노트로 속력이 떨어져요. 1노트가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18.3노트로 계속 달려야지 달성할 거리를 세월호는 17.5노트로 달리다가 16.5노트로 속력을 줄였는데도 저기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이거는 앞뒤가 진짜 안 맞네요. 네. 왜냐면 이건 물리적 거리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빨리 도달했다고 하면 빠르게 따라가면 뭐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느린 속도로 갔는데 거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건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50km 뭐 대전을 2시간을 갈 거리라면 나는 70km로 몰고서 대전을 2시간에 같이 도착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17.5노트로 가다 16.5노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가속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네, 상식적으로. 그래야지 도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진도 VTS 그 관제 영상을 갖고 좌표에다 해갖고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이게 인터벌이 길어요. 20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간격이 커서. 그래도 대략 보니까 75m 정도인데 좌표상. 725m. 네, 725m. 근데 이제 화면이 4번 변하다 보니까 80초거든요. 20초씩 4번 해갖고 나눠보니까 11.6노트예요. 이것도 역시 17.6노트로 꾸준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얘는 정부 발표로는 역시 17.5노트로 가다 16.5노트로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속력이 줄었다고. 레이더 영상으로도 사실은 평균으로는 이 속도를 이 근처 구간에서는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80초 후에는 속도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구간 이 가운데에서는 적어도 이거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달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렇죠? 도달하죠. 똑같은 이야기고. 네, 세 번째. 해수부가 제일 데이터가 디테일하거든요. 해외 에이스테는 아까 1분이나 1분 30초 간격이고 레이더는 20초 간격이니까 검증이 좀 어려운데 해수부 3차 항적 자료 6초간, 3초간 뭐 이런 식으로 2초간 디테일하니까 이거 갖고 또 해수부 정부 발표 자료로 속도를 검증해 봤어요. 해수부 기준으로 내봤더니 이게 나오는 겁니까? 똑같이 역시 18약 3노트가 또 나오고 요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그 정도는 달렸어요. 평균 속도가. 네. 거기 도달한다는 거죠. 직선으로 달렸을 때. 이게 3차 발표인데요. 여기서 신기한 게 이거예요. 정부 발표를 보면 요 누락 구간 앞까지 17.5노트로 쭉 간대요. 그리고 누락 구간을 나와서는 속력이 팍팍팍 떨어지면서 16.5노트에 도달해요.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이렇게 가다가 요 구간은 없고 여기서부터 속도가 확 줄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펑펑펑 줄어들어갖고 저기에 온다고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은 되게 짧은 29초간. 여기서 약 21노트 정도의 급가속을 해야만 저기에 도달하게 돼요. 배 타시는 분들마다 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6,000톤급 선박이 29초 동안 17.5노트 정부 발표대로 하면 요 바로 누락구간 앞까지 17.5노트로 오던 배가 갑자기 29초 동안 배는 그렇게 급가속이 안 된대요. 급가속을 했다가 또 나오는 지점에 정부 이 누락구간에 나오는 지점을 보면 17.1노트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누락구간에서 딱 첫 데이터가 발신할 때 그러면 29초 동안 21노트로 급상승했다가 17.1노트로 급 하강해야 돼요. 6,000톤급 배가. 거의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 정부 발표가 틀린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데이터들 의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그 이전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속을 했어야 저런 위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좌타를 넣으면서 악셀을 밟은 거죠. 쫙 밟고서 우타를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좌로 갔다 지그재그해서 우타를 확 돌리면 오른쪽 바퀴 뜨죠. 똑같은 현상이 세월호에서도 벌어지죠. 이거 상당히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의도성이 다분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 이랬다면. 네, 이랬다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악셀을 그러니까 가속을 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의도성이 짙죠. 이게 3차 발표예요. 예. 근데 정부는 4차도 또 발표했거든요. 숫자를. 예, 최종이라고 하고. 4차 발표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4차 발표예요? 예. 이게 최종 항적도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만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디테일을 이거 알아보다 어떻게 한 보니까 거예요, 이거? 이번엔 아주 재밌게도 3차 항적도와 뭐가 계속 재밌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이건 뭐야 또? 이건, 새로운 그림이 제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입니다. 제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가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 3차까지 수치예요. 3차까지의 수치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마지막 구간에서 이거 가속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죠.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4차는 뭡니까? 예, 정부가 시간을 수정했습니다. 일종의 시간,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시간 성형수술이라고 얘기할게요. 좌표는 그대로예요. 그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얼굴을 수정한 거예요. 시간을. 그런 비유 쓰지 마요. 못 알아듣겠어. 시간이 조금씩 그래서 땡겨졌네요. 비포 애프터로 제가 좀 나름대로 재치를 부려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48분 44초의 데이터가 얼굴을 바꿔서 38초로 시간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거네. 마이너스 시켜요. 딱딱 마이너스 시키면 이 소실 구간에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5초 동안 100m를 갔다고 해봐요. 3차 발표가. 5초 동안 100m를 가면 1초 20m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의 발표는 그게 아니다. 10초 동안 100m를 갔다고 시간을 뒤로 밀었다고. 그럼 속도가 1초에 10m로 가는 거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늘렸다는 거지.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정부가 여기만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 위쪽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해외 데이터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딱 미루면 빼면 여기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이상해질 것 같아요. 좁아져서 여기서 또 광속이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불안감이 들어요. 여기 발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발표가 안 됐어요? 네, 최종 발표인데 여기만 입수됐다고 해서 내가 요 위를 입수하고 싶어갖고 막 찾아 헤맸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 하여튼 입수되는 대로 또 분석해서 과연 이번엔 100노트가 나왔는지. 그렇지. 요 짧은 구간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하고 아래에 우리가 해외 AIS 데이터가 있어서 바꿀 수 없다고 한 지점, 그 두 지점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바로 직전에 엄청난 100노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정부가 주장하는 바를 4차 발표를 하면서 시간을 변경한 이유나 이런 거는 같이 발표한 게 아니죠? 그냥 데이터만 발표한 거죠? 아니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월호가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과 수신하는 시간에 어떤 시간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사실은 말이죠. 정상적인 속도가 내면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시간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 뒤로. 그렇죠. 이게 맞다면 4차 최종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네, 이게 맞다면 최종이라고 이 평균 속도를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정부의 사고 시간이나 속도가 전부 다 뒤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맞는 거지. 배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없잖아요.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6초, 10초씩 9초 빼고 31초 뒤로 갔으니까 이 정도씩 계속 뒤로 가가지고 어느 순간 해외 AIS 데이터가 안 맞아야 되는데 거기가 몇 미터가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고 그 수치는 앞으로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발표하는 순간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이번 최종 항적도를 갖고 다시 검증을 해봤는데 또 뭘 또 검증을 점을 이렇게 딱딱 찍어보니까 여전히 가속이 남아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요 구간의 시간들은 조정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따져보자.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딱 좌표 입력하고 딱 재보니까 17.8노트가 직선거리로 나와요. 그러면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 17.5노트에서 16.5노트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또 불가사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의 시간을 바꿨지만 전체를 확 다시 계산해봤더니 또 시간이 안 맞는 거지.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요 항적도만 갖고도 그걸 입증이 되는 거죠. 저 위를 또 재봐도 17.6노트예요. 17.6노트 평균이나 17.8노트로 달려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그것도 곡선으로 꺾어지면서 더 느린 속도로 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16.5노트로 속력이 줄면서 왔다는 이 이야기는 정부가 그렇게 최종이라고 발표한 숫자. 그래서 구간은 시간이 맞춰졌을지 모르겠는데 통으로 놓고 보자 그러면 다시 했더니 역시 정부 발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거죠. 직선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의 결론은 배가 넘어지기 직전에 정부 발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거죠. 아니 수치상으로 보면 산수잖아요. 보면 좌연으로 돌 때 가속을 하지 않으면 여기 도달할 수가 없죠. 이 속력에. 그러니까 빠르게 좌연으로 돌면서 가속을 했다가 배에 접촉하면서 급격히 속력이 줄지 않았을까라고 되게 과학적이고 합법적인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론의 합법이 어디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불법인 거예요. 추론도. 마음에 안 드는 추론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권이 굉장히 싫어할 추론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선박은 없다. 네. 가속하지 않는다. 예. 하여튼 속력을 줄이면 줄였지 뱃사람들은 가속하지 않는다. 그 선원들을 빨리 조사해서 이유를 알아봐야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항해사. 예. 그런데 하여튼 검경이 이유를 알아볼지에 대해서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뭐랄까요 이해하기 쉽고 그동안 나온 것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편에 속하는. 그 정부 발표대로 하면 배가 이상한 속도, 있을 수 없는 속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심하는 구간에서만. 다른 구간은 다 정상적으로 지키는데. 그런 우연이 너무 겹친다. 3번 연속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간 것 같다. 움직인 거리하고 시간 나누면 속도 나오니까 이건 뭐 복잡한 계산이 아닌데 정부 발표보다 훨씬 빠르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네. 그러면 배가 넘어지기 전에 가속한 거 아니냐. 그럼 배를 넘어뜨리려고 가속한 거 아니냐. 가속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의구심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그 다음 주에 할 얘기 내용을 아는데 그거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거 더 명백해요. 그래요? 진짜 이상한데? 다음 주 기대하고요. 네,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다음 주는.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네. 이 스코틀랜드 선거 부정에 대한 얘기는 말이죠. 제가 3주차 하고 있는데 응모가 없어요. 응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선물도 걸어버리려고. 자, 이게 뭐냐면 스코틀랜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심이 된다고 생각드는 영상들 몇 개를 올렸어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Reporting there that the turnout is 87%. That is the pile of no votes.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까 그게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세 번째 영상이에요. 세 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세 개 영상이 각각 스코틀랜드 내에서 야 이것은 선거 부정과 관련된 장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영상들이에요. 이 세 개의 영상이 각각 어떤 상황을 의심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퀴즈를 또 내요. 얻어 올리겠지 생각하고. 퀴즈 지겨워요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됐어요. 이 사람이 스노든. 아 스노든이 폭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미국 시민들을 감시한다고. 그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시스템으로 어떤 식으로 감시한다는 걸까요? 2번 퀴즈. 3번 퀴즈는 되게 은근하게 얘기하세요. 2번 퀴즈. 3번 퀴즈 있어요. 퀴즈 많이 나가요. 이제 하나 골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3번 퀴즈는 카탈로니아. 카탈로니아는 스페인의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도 스코틀랜드처럼 자기들을 분리해달라고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4번 퀴즈는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슬로건이 두 개가 뭘까요? 1, 2, 3, 4 중에 자신 있는 걸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 선물을 빨리 생각하세요. 선물을 10명을 선별하여 네. 남녀 10명을 선별하여 남자 5명, 여자 5명인가요? 네, 선별해서 저와 송채 기자와 그리고 저희 PD와 치맥을 하는 걸로. 지난번에 너무 대규모로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소규모로 아담하게. 지난번에는 오랜 시간 응모자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10월 11일 날 결심 있지 않습니까? 결심. 네. 결심 전에 치맥 한번 하고 가려고. 11월 10일 날. 예, 마지막 재판이거든요. 그날이. 더 이상의 재판은 없어요. 2차 공판으로. 그래서 그 전에 발표하고 그 전에 치맥 한잔 하고 바이바이 하는 것으로. 네. 그럼 제가 이제 퀴즈를 보통 국제적 이슈로만 대부분 내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항의 메일도 있더라고. 왜 국제 이슈만 퀴즈로 내느냐. 이유가 있어요. 요즘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이 눈앞에 답답한 사정에 매몰되면은 답답함을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고개를 좀 들어가지고 세계를 봐요. 넓게. 그러면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잊지 않게 돼요. 우리가 속한 요 좁은 동네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세계적인 흐름은 이런 거구나. 현재 이런 감각도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시대도 지나간다. 이 또한 그런 감각을 유지하고자 그런 퀴즈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 퀴즈는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